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국방 실책에 의해서 잘 나갈 수밖에 없는 남자 김종대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이거 소개 말씀이 아주 뭔가 좀 네.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이네. 의원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생겼다. 예. 이런 또 생각도 안 드십니까? 저는 사실 그 20년 넘게 좋은 일로 언론에 나가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네, 네. 뭐 포탄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날라오면 빗발치니까 네, 이제 네. 그럴 때가 그 좋은 일 아니잖아요. 아, 또 군대에서 뭔 사고가 터졌다든가. 네, 네.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좀 어떤 그 비극의 강이 흘러요. 네, 네. 이게 조금 약간 무겁고 우울한 네, 네. 그걸 안고 살아야 되는 숙명 같은 게 느껴져요. 그런 면에서 참 저는 뭐 어떤 그 나름대로 그 어떤 그 비극성을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가, 이게 항상 저한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그 명작 영화라든가 연극은 희비극이 같이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이 하드 파워 영역, 네. 이 특히 국방의 영역에서는 아, 일단은 인간은 전쟁하는 동물이다. 네. 거기에다 갈등하고 투쟁한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아무래도 조금 세상을 비관론으로 보게 되는데, 이 부정적 사고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네. 내가 내일 시험을 봐요. 근데 불합격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네. 그러면은 뭐 때문에 내일 내가 불합격을 할까?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입찰을 하는데 우리 회사가 입찰해서 떨어진다. 네. 그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망하겠느냐? 이렇게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조치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 사고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낙관적 사고를 가져라, 뭐 목적이 이끄는 삶,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국가는 실패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걸 조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보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네, 사고 네. 방식이니까 네, 네. 기본적으로 비관주의입니다. 아. 그런데 항상 이런 면에서는 어떤 그걸 마주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용기인데, 그 그룹 싱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 사고. 네, 네. 이거는 낙관주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철들 거야. 너 왜 혼자 문제 제기해? 네, 네.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야, 네. 씨, 이번에 잘 돼. 야, 내일 우리 회사가 입찰 안 되면은 누가 되겠어? 네, 네. 그러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찍어 누르면은, 네. 그러면은 감히 그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럴 때 집단 사고에 빠진다 그러는데, 그 집단 사고의 본질은 낙관주의예요. 낙관주의에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한 사고라. 오히려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 스픽스 정기환 사장님, 예. 그리고 그 정봉주 전 의원님, 네. 이런 사람들은 늘 잘 되는 방향으로만 상상력을 무한 발동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좀 피곤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교황청에서는 아예 네. 악마의 대변인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럴 때 기죽지 말고 쓴소리만 하라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국정이 잘 되려면 앞으로 대통령실에 쓴소리 비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너는 대통령을 화나게 하는 게 네 임무야. 네, 네. 대통령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골라서 하는 게 네 임무야. 네, 네. 안 그러면 너 잘려. 이런 쓴소리 비서관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네. 비서관 갈 급을 이제 넘어섰으니까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요? 네. 이제 인상이 선해가지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나같이 좀 인상이 더럽고 눈썹이 짙어야 뭐 좀 겁을 먹지. 눈썹에 심으면 되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더러운 인생, 개 같은 입도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그게. 네. 다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그 국방 안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전제가 네. 뭐 저를 밥 벌어먹게 사는 어떤 기반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동시에 제가 이제 전파하는 거는 얼러트, 경고자의 역할이 제 역할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항상 불편한 주제를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외교의 안배에서 우리가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도 동업자를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를 믿지 못하는 가정하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략의 출발이라는 것은 결국 불신, 이기적 인간형,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뭐 그런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전략가시네요.
아니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런 사고가 스스로 또 이제 컨트롤돼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네네. 이게 이제 망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냉전 시대 그 메카시 선풍이라든가 네네. 각종의 어떤 그 시민 감시, 네. 통제, 네네. 그다음에 부당한 차별과 억압이 왜 음. 생겼느냐? 망상에서 생긴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미국의 초대 국방장관 제임스 포레스톨 같은 경우는 1947년에 제1대 국방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네. 이분이 해군 장관하다가 국방장관이 됐는데 어떻게 생을 마감했느냐?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중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서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 공산주의자가 자기를 미행한다고 그 의심을 했고 그 부부가 다 그랬어. 그 부인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쇠약에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 정신병원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이제 비극적인 생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망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그때 미국에요. 그 1947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역사 중에 하나가 충성명령 제도가 도입됩니다. 충성명령제도. 충성서약제도. 서약제도. 네네. 그거를 계획하던 미국의 그 전략가들은 이제 거의 다 그 공산주의자가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네. 그래서 뭐 또 소련의 볼셰비키가 이제 미국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어떤 망상에 젖었는데 많은 사람을 탄압하고 심지어는 비밀 계획으로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네네. 그 리스트가 완성이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네. 5만 명 정도 수감을 할 수 있는 수용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까지 계획이 나갔거든요. 네네. 그 실행은 안 됐지만은 될 뻔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카시적인 어떤 이런 선풍이 1950년대 유행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걸 실행한 사람들도 대부분 비극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거기에 당한 뭐 심지어 어떤 그 대학 교수 부부는 저 소련 간첩이라는 이유로 정기의자에서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생이 패가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그걸 기획하고 가해자 역할에 쓴 사람들도 굉장히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망상의 영역이에요. 이 비관주의가 망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역사 발전에 대해서는 낙관성, 어떤 네네. 진보적인 어떤 그 낙관성을 갖고는 있어야 되지만은 현실을 분석할 땐 비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현실 분석은 비관주의자들이 잘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네. 문제 해결은 낙관주의자가 하는 거예요.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은 낙관주의자다. 네. 그러니까 항상 문제 제기하고 분석을 예리하게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비관주의자는 분석을 잘하고 낙관주의자는 문제 해결을 잘한다. 한편으로 위치적으로 보면은 낙관주의자는 지도자들이고 비관주의자들은 참모일 수도 있어요. 네. 그것도 좋은 조합입니다. 네네.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 그러나 낙관주의가 방심하라는 낙관주의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무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잘 돼야 되는데 저 산을 언젠가 올라가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건 뭔가, 날씨는 어떤가, 네네. 저기 운동화는 튼튼한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보는. 왜 집에서 아버지가 다들 애들 잘 때, 식구들 다 잘 때도 어디 그 저기 뭐냐 그 전기 플러그는 잘 뽑아놨는지, 가스레인지는 불은 잘 꺼졌는지, 문단속은 잘 됐는지 이걸 점검하는 게 아버지야. 그게 바로 걱정이 많다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에는 이 가족에 대한 어떤 지키고 싶은 마음, 또 가족에 대한 사랑과 낙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방을 담당하는 분은 어쨌든 그런 약간 비관적인 생각들, 전쟁이라는 그렇죠. 것이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비관적 사회적 갈등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예. 사람이어야 되겠네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그 사고의 습관, 부정적 사고의 유용성이다. 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까요? 근데 거기는 약간 망상에 가까워요. 비관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광복절 경축사를 보면은 저는 그렇네요, 진짜. 네. 퍼뜩 떠올리는 게 있어요. 저게 바로 1933년 2월의 독일의 상황이에요.
네. 그때 2월에 히틀러가 총리가 됐다고. 음. 그리고 3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네. 나치가 그때 의석의 36%입니다. 네. 37%. 37%. 네. 예, 그런데 이번 선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총리는 아무 실권이 없는 자리였다고. 음. 그때 대통령이 힌덴부르크 네.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취약하고 나치가 과반을 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독일 국회의사당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네. 그게 2월이거든요. 네. 그때 그걸 기회로 해서 괴벨스와 괴링이 네. 이제 공산주의자는 혁명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킨다. 음. 봐라, 의사당이 네. 불타지 않냐. 이걸 통해 가지고 음. 엄청난 캠페인을 벌여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전체주의의 길로 들어서는데 그때 히틀러가 대통령을 찾아가 담판을 해 가지고 정권을 수임한다. 네. 총리 자리를 받아와 버리죠. 네. 예.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거라니까 얼마나 큰 권력입니까? 네.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폭동을 일으킨다, 혁명을 일으킨다, 음모를 꾸민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 내용이 엊그제 광복절 경축사하고 왠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네. 단지 표현이 이제 공산 전체주의라고 그랬거든. 네. 뭐 그랬는데 당시 공산당이 제2당이었습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네. 제2당이었는데 확실히 죽여버렸거든. 그리고 3월에 그 총선을 했는데 그때 공산당하고 사회민주당이 합쳐서 한 35% 6%를 얻었으니까 네. 완전히 35석 내지 6석을 얻었거든요. 완전 400석 괴멸됐네. 정도에. 그러니까 확 줄었는데 그 의회에서 3월 이후에 이제 히틀러한테 정권을 수임시키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무난히 통과가 되고 다른 우파 정당도 다 압박을 가했는데 그거는 2월에 그 국회의사당 불탄 화재 사건에서 비롯된 반공산주의 캠페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연설뿐이었지. 네. 그러나 이후에 실행 국면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연설 국면이에요. 네. 그제 광복절 윤석열 정부도 이제 실행 국면으로 넘어가겠네요. 미국 그러니까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실행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 양태와 어떤 방식이 네. 이게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가 문제인데 연설로만 끝나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나 저 광복절 경축사에서 민주, 진보, 인권을 표방하는 사람을 싸잡아서 공산주의의 전체 공산 전체주의라고 그랬어요. 네. 네. 매우 무섭고 섬뜩한 연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괴벨이나 주로 그때 괴링이나 괴벨스가 연설할 때 독일 국민들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스 모젬이라는 역사학자가 그거를 제일 많이 연구한 독일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틀러 한 명한테 책임을 묻고 그 전체주의의 이미지를 덮어씌우는 건 참 무책임한 일이다. 네. 그때 당시에 침묵했던 독일의 지성들, 그 다음에 그 나치에 빌붙은 엘리트들, 네. 언론들, 네. 종교인들, 이게 광범위하게 존재했는데 모든 악명을 히틀러 혼자서 짊어지게 만드는 건 그게 의도주의 역사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한 사람의 음모와 망상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전체주의가 왔다 해서 이게 의도주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오늘날 독일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그 시대의 책임성을 봐야 돼. 심지어 독일 국민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독일 국민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자기 스스로 히틀러 시대의 국민과 그 이후의 국민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도 스스로도 나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신뢰되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저렇게 어떤 망상에 가까운 연설을 하는 윤석열이 아닙니다. 네. 앞으로 저것을 받들고 실행하고 싶어하는 어떤 광범위한 엘리트 그룹과 저 선동이 먹혀드는 대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대중의 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중 형성. 이걸 이제 한나 아렌트는 대중 형성이라고 했던 건데 독재는 그냥 강압으로 통치하는 건 물리력으로 이걸 독재라 그러고 전체주의는 대중이 형성되는 걸 전체주의는 이제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사회죠. 그게 이제 전체주의의 기반이 되는 것인데 저런 어떤 윤석열식 선동, 괴벨스식 선동이 먹혀드는 대중 이게 출현하는 게 이게 가장 두려운 것이죠. 이게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이미 보수층 결집이라는 것이 총선의 지역 구석에
기존 국민의힘 의석보다 많은 수만큼 결집이 되어 있답니다. 그 이야기 그래요?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은 네. 지금 국민의힘 지역구 의석 수보다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많아진다. 네. 예. 하기는 뭐 그 당시에 그게 낮지도 결코 과반수를 점하는 다수당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그 여론 조작이라든가 상징 조작, 네. 또 어떤 그 적대감 고치로만 거의 무한 절대 권력이 되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그 기반은 대중의 출현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 기원에서 얘기한 핵심 메시지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점점 민생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간적 공동체의 결속이 파괴되면서 어떤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혐오, 적대, 갈등이 용인될 때 한국의 그 많은 지성들이 전부 이런 걸 방기한다거나 네. 무관심의 영역에서 일단 방치했을 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대중의 출현이 이제 전체주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인데 지금 윤 대통령이 그거를 꿈꾸느냐 아니냐, 네.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이 어디까지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그 의원님 말씀 중에 하나 제가 토를 달자면은 결국은 이게 지성이라는 것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발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진보적 지식인들은 어쨌든 저항하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편가르기로 인해 가지고 갈라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보수적인 지식인, 중도적인 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전체주의 심리학이라고 그 프랑스 학자, 나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은 이 코로나가 바로 그런 어떤 네. 사회 그 전체주의를 막아내는 백신의 기능을 굉장히 파괴해가지고 약화시켜 버렸죠. 예, 회복성을 약화시켰다는 걸 위험하게 보는 거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백신 파시스트였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본질이. 네. 그래가지고 유럽 통계청이 충격적인 수치를 내놨습니다. 그 저기 팬데믹 기간에 유럽에서 초과 사망률이라고, 정상 사망률보다 높은 걸 초과 사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초과 사망이 높았던 사망률 비교를 세부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1등이 독일, 2등이 아이슬란드인데 이 두 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제일 높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얼마나 불온한 발언이냐면은 노르웨이 의사협회는 백신의 효능을 의심하는 의사는 의사협회에서 제명시킨다는 그 저 규약을 발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토달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게 백신이 많은 사람들의 면역을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독한 약품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기저질환자나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접종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살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때 그걸 살필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저질환자가 대부분 사망률이 급속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노르웨이나 또 심지어 스웨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저기 접종을 해도 사망률이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을 갖다가 여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때 저기 이게 팬데믹이 조금만 더 오래 끌고 가다 보면 모든 과학자들이 과학의 이름을 걸고 반대 여론을 억압했기 때문에 이게 길어졌을 때 이게 백신 파시즘으로 나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오늘날 통계 수치가 사실 그걸 다 상관관계를 입증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리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더라도 그 저기 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폈는가 하는 성찰은 최소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 생각이 이제 주류화되면은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과도한 이제 부정이 될 수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바로 그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이제 리버럴 일부가 이제 지적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한국 사회의 그 유능함이라는 기저에는 박정희 시대의 전체주의적 이 시스템이 아직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이제 그리고 유럽의 진단이죠. 예? 예. 유럽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유럽에 그게 이제 르몽드에 실린 기사인데 네. 우리는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를 우리가 잘 극복했던 거는 물론 네. 백신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촛불의 힘입니다. 저는 광화문에 그 2016년에 촛불 혁명이 없었더라면 동원이 아닌 자발적 참여 체계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그 거니까. 자영업자들 그 많은 생존의 위기에 벼랑 끝으로 밀리고 이 오만 불편에
고립에 이러면서도 시민 공동체가 서로 돕는 그 역량은 네. 저 촛불혁명에서 우리가 높아진 자존감, 자부심,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감이었어요. 그것이 저기 팬데믹 극복하는데 엄청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팬데믹을 극복했습니다. 네. 그 에너지가 3, 4년 만에 바로 소진되고 윤석열 정부로 넘어갑니다. 이제 공산 전체주의 선동으로 바뀐 거죠. 이게 바뀐 거예요. 아니 선거에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겼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그거는 자 이게 저기 뭐냐 이렇게 해서 촛불로 만든 정부를 촛불로 만든 스스로 촛불 정부라고 했는데 네. 그거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적어도 개헌이나 정치 개혁이나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저기 새누리당에서 60명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그때 국회의원 243명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는데 그날 투표자 수의 80%입니다. 네. 네. 이게 국민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그 80% 정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때는 저기 여야 5당 체제에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5당이 전부 개혁간 저 정치개혁 경쟁을 했던 때거든요. 4+1 체제. 예. 네. 예. 그런데 심지어 새누리당마저도 생존하려고 개혁 법안을 내놨을 때. 네. 네. 그때 새누리당이 낸 개혁 법안이 지금 저기 어떤 당이 내는 것보다도 많이 나간 겁니다. 물론 민주당, 정의당 훨씬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촛불연대가 개혁입법연대로 진화했어야 되고 그렇게 이어져 갔더라면 지금쯤 새로운 헌법, 새로운 정치개혁 그때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전혀 다른 87년 체제가 비로소 이제 수정돼서 우리 지금쯤이면 새로운 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행이 지체되고 어떤 수구 기득권 집단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런 것들이 정쟁의 프레임으로 들어가면서 밖으로 나왔던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새누리당으로 복귀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때부터 다시 옛날 양당 체제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의 전선이 이탈되고 무너지고 분열되고 이러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그때 미진한 개혁의 그 값비싼 비용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방송법 그렇죠. 노동법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그 의원님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로 회귀됐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 계열의 사람들을 우리가 과거에 타도의 대상처럼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의원님 하신 이야기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4+1 체계라든가 촛불을 같이 들었기 때문에 통합의 대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흔히 그 뒷배가 되고 있는 같이 줄 서고 있는 국민의힘 세력들도 역시 똑같이 통합과 하나의 뭐 화합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또 등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게 민주당 내에서의 노선 갈등으로 이게 비화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때 대선 때 민주당의 모든 대선 주자들이 협치와 통합을 외쳤습니다. 예, 그 대선 때 그거 안 외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고 협치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통합과 협치는 그때 수구적인 새누리당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도 있었고 온건한 보수 세력 국민의당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좋은 보수와 나쁜 보수, 보수와 수구를 분리돼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저기 개혁 진보 세력한테는 매우 좋은 구도였고 합리적 보수를 안고 가는 것이지. 그래서 수구 집단을 갖다가 그때 뭐 협치의 대상으로 본다. 에이 이건 아니지. 아니 그리고 부른다고 올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원칙 없는 통합을 얘기하면은 그거는 비극입니다. 이 정치의 헌정사에서 원칙 없는 통합은 한 번도 저 희곡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결론을 내자면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윤석열의 등장이라는 게 사실은 보수 세력 내의 쿠데타다. 그 보수 세력 내에 참 이 정체불명의 집단이 검찰 독재 집단이 와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보수 세력을 장악함으로써 이 범보수를 기반으로 해서 집권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건데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미일 이 공동 안보라는 것 자체도 의원님이 아까 분석하셨던 이 비극적 상황에 대한
과잉적 망상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과잉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경축사가 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띄우기 위한 일종의 어떤 예고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 국내적으로는 공산 전체주의라는 키워드를 필두로 하는 힘에 의한 강압 통치를 예고하고 있고 네. 이것이 언젠가 실행 국면으로 어떻게 전화되는 건 초미의 관심사지만 네. 네. 그 경축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측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홍보였다. 그래서 그때 한일 관계가 다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대통령의 인식은 출발이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그 3자 정상회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과거를 딛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일본과의 관계 이제 개선 과거사 정리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네요. 네. 다 끝났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저기 새로운 집단 안보체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사전 브리핑을 뭐 두세 번 김태효 차장이 했는데 저는 그 집단 안보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집단 안보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그래도 시카고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네. 온 사람이라면 김태효가 네. 이런 용어에서 실수할 리는 없어요. 국제적으로 컬렉티브 시큐리티 이 집단 안보라고 할 때는 나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동맹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맹은 군사 아니라 동맹이잖아요. 그러면서 네. 집단 안보라는 표현을 썼다. 사실은 모순되는 건데. 네, 군사 동맹이라는 것은 일본과도 우리가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다는 개념 수준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서 그 집단 안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동맹은 못 맺지만 네네. 동맹으로 가자는 이야기다.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이 집단 안보에선 상당히 많은 의무와 책임이 이제 우리가 부과가 되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예를 들면은 대만이라든가 또는 남중국해라든가 아니면 일본 북방의 쿠릴열도라든가 러시아하고 마찰이라든가 이런데 다 공동의 입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협의를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 훈련도 계속 같이 해 왔으면 우리 3국의 입장이 이제 앞으로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이 누락된 건 뭐냐면 이게 뭐 정상회의 정례와 국방장관 정례와 외교장관 정례와 안보실장 정례와 4가지 채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말이죠. 이 4가지 채널을 운영하는 사무처가 필요해요. 또는 워킹그룹이 있어요. 워킹그룹 또는 사무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 무질서하게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게? 그렇죠. 또 의제 관리하는 방식은 뭐고? 그러면 3자 간에 하는데 한미일이 하는데 이게 룰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면 이번에 공동 비전과 원칙을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비전과 원칙을 실행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빼놓고 하고 있거든요. 말로야 뭐든 못합니까? 이게 원칙이다, 이게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말로는 뭘 못해요. 물론 그것도 역사적인 거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조를 이제 구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군사적인 분야에서 속도가 제일 빠를 거고 그 다음에 그 군사 안보의 논리도 경제로도 또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미 한일 간에는 올해 4월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경제 안보 회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반도체, 배터리 뭐 이런 거 일본하고 다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이거를. 그다음에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뭐가 추가되느냐? 사이버 안보, 우주 협력,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미래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5G, 6G 같은 통신 표준을 같이 지향해 나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이 굉장히 길게 나올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이게.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 경제 분야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보면은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 앞서 있는 분야가 대부분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그러니까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은 오히려 우리가 앞서 있잖아요. 반면에 완전 완성품 제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오히려 예, 예. 일본보다 나은 분야가 많습니다. 예컨대 전기차, 반도체, 네네. 또 저기 5G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네네네. 상용화를 한 나라고 이런 면에서 그 훨씬 더 역동적이고 나름대로 있는데 그런데 이 생산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프로세스는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가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하나의 경제권처럼, 하나의 경제권처럼 유럽처럼 네네. 이렇게 하나의 경제권처럼 이제는 융합시켜 나가겠다. 근데 이 그러면 얘기를 이제 경제의 영역에서 예. 상호 존중하에 분업 체계가 존중이 된다라는 가정이 되어야지 되는 거지. 실제로 뭐 삼성하고 과거 어딥니까 LG하고 럭키 금성하고 사돈관계 맺어놓고는 기술 빼가지고 삼성이 전자제품 오히려 더 넘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기 위한 세부 협의체가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반도체의 경우에는 칩포, 네네. 반도체 동맹을 이미 맺었습니다. 네네. 이제 대만, 한국, 일본, 미국 4개국이 칩4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 5월에 한미 간에는 IPEF라고 해서 인도-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그래서 이 경제 기조를 조율하는 이 회의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번에 안보 협의체도 출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의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의는 거기에다 캡을 씌우는 거거든요. 네. 부족한 건 또 만들고 하지만 이 전체를 포괄하는 뭔가가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 이게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다 뭉뚱그려서 이게 역사적인 전환을 이제라고 아주 블록버스터급 예고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향하는 구체적인 미래 그림을 이번에 확정을 한다는 얘기고 그걸 통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1905년 체제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1905년 체제인데 이게 표현하자면 안보 경제가 돼서 경제가 안보에 종속되는 상황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최근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세계라는 것이 20-30년 만들어진 이 자유무역 체계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고 그렇죠. 실제로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데 이걸 수용해서 서로 조정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 일본이 이제 작년에 소재 부품 장비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레짐을 네. 출범을 시켰고요. 네네. 이건 다분히 중국의 첨단 기술 네, 안 넘어가게 하려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그 미국의 반도체법하고 IRA법에 한국 적용하는 부분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폭주해서 해놓고 네. 이제는 올해 들어와서 이 회의가 다 그거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에 그 묶어두겠다는 네,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사실상 한국의 어떤 탈중국 내지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동맹이라는 정치 논리에 한국 경제가 따라오도록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전환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제, 오늘, 이번 주에 중국 경제가 꼬라박는다는 기사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지어 저기 보수 조중동의 사설도 이 내용이에요. 중국 경제 큰일 났다. 그럼 우리 경제 피해가 예상된다 이거죠. 대비해라 이건데. 자, 보세요. 작년에 한덕수 총리가 중국 경제 꼬라박는다 그랬는데 진짜 꼬라박으니까 이제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그 같은 입으로 두 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으로는 이거는 이용해 먹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미일이 뭉치는데 때마침 중국의 나쁜 지표들이 다 드러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봐. 그렇네. 우리가 다 예견한 거야. 한미일이 정상이 맞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망하는 줄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훨씬 더 합의가 잘 되겠지. 예.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그 한미일 회의 전후에 어떤 중국의 그 어떤 중진국 함정이랄까 그 어떤 성장의 좌절 같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망 뭐 반도체 뭐 전기차 이런 협력하는 게 맞는 거야.
네. 이거를 다 보여주는 증거로 삼는 거죠.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이 진짜 무너지냐? 그건 무너질 것 같은 이미지지. 이런 면에서 지금 고도의 그 상징 조작이 있는 거예요. 그 의원님 보시기에 윤석열은 이런 거 모르겠죠? 그건 꼴통이라서 내가 지금 네.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는 게 그럼 문제예요. 김태효는 그러면은 알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안보지상주의자이기 때문에 경제가 희생되더라도 이 본인의 소신 한미일 공동 안보 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김태효는 오래전의 꿈입니다. 오래전에 소신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비극적 망상 야망이고. 예. 그러니까 이 저기 윤 대통령하고 김태효가 코드가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는 첫 번째는 일본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 오늘 저 미국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윤 대통령 아버지가 1967년에 일본에 국비 유학생으로 간 뒤로 일본 국민을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일본 사랑에 대한 그 뿌리를 분석해가지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그 김태효하고. 네. 거기에다 김태효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검사장 출신. 네. 옛날 그 저기 박정희 때부터 해가지고 그 저 노태우 때까지 그 아주 그 저 강성 검사로 해가지고 그 친일파 집안에서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저 박종철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 저 유명한 검사장이에요. 내 누구라고 말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뼛속 깊이 지금 그 갖고 있는 생각이고 이런 면에서는 저 뭐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둘 다 군대 안 갔고. 네. 참. 그런데 꼭 그럴 때 보면은 뭐 안보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꼭 그런 얘기 하는 놈들은 군대도 안 갔고 재산은 적어도 50억 이상이고 강성 발언자라고. 공통점이 어쩌면 그래 스타일들이 똑같습니까 그래? 군대를 갔다 오셨습니까? 당연하지. 그러면은 저기 안보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 감수성은 또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약간 그런 면에서는 뭐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전례적으로 이제 언론용 하나의 뭐 쇼다 이 정도인 거고 결국은 실제 이익을 보는 거는 일본이겠네요. 또 미국이 최대 수혜자라고 봅니다. 어떤 미국이요? 전략적 구상을 완성했는데 사실은 이건 오래된 얘기인데 미국이 옛날에 이승만 시절에 2차 대전 끝나고 한국 전쟁 끝나고 아시아 나토를 구상했었어요. 근데 이승만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게 되면 저 일본하고 협력이 돼야 되는데 그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그때 미국이 이게 한일 관계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랬다가 박정희 때 또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기 뭐냐 하면은 이게 뭐 극동군 사령부를 어디에다 두느냐. 뭐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극동군 사령부라는 게 이게 저기 일본에 두느냐 한국에 두느냐로 한일이 싸웠어요. 그걸 보고서 포기했다고. 그러다 전두환 때 세 번째 추진이 됐는데 그때가 이제 미국의 레이건, 일본의 나카소네, 한국의 전두환인데 사실 이것도 전두환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역대 보수 정부가 좌절시킨 구상을 전두환조차도 전두환이 말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때 독립기념관이 세워졌잖아요. 국민 모금으로. 일본의 그 역사 망언을 보고 규탄 시위가 전국에서 관제 데모였죠. 전두환보다도 못한 정권이네. 그래가지고 저 충남 천안에 그 독립기념관이 그래서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때 돈으로 370억인가 돈 모아가지고 그때 돈 370억 국민성금으로 엄청 큰 저 코올리게들까지 돈을 내놨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독립기념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사회 원로들이 그 이제 그 지도부를 구성하고 해서 그걸 만든 거고 이렇게 되고 저기 뭐냐 박근혜 대통령 때 또 이제 미국에서 죽은 거였는데 박근혜가 1000년이 지나도 가해 피해 관계는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임기 3분의 1을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는 걸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다음 막판에 지소미아를 체결하면서 체면만 세우고 그렇죠. 전부 보수 정부가 우리가 어떻게 일본하고 협력하냐. 그다음에 극동군 사령부가 왜 일본에 있냐. 화를 벌컥벌컥 내고 막 이러니까 저기 뭐냐 그 미국이 그래도 한국 전쟁 당사자는 일본보다 한국이고 저 일본은 유엔 헌장에 그
헌장을 위반한 국가로 여전히 나와 있으니 그래서 이제 한국 중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주일미군 사령관이 3스타인데 주한미군 사령관은 4스타예요. 예. 이걸로 그리고 CIA 극동 본부가 예. 도쿄가 아니라 서울에 있고 지금 언론의 허브도 도쿄가 아니라 서울이에요. 그야 뭐 전략적 그 요충지니까 그렇겠죠. 원신 정보도 여기가 많고. 최전방이고. 네, 전방이고 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보수 정부가 호통을 치던 걸 윤석열이 해결을 한 거예요. 네. 윤석열이 이걸 바꾼 거라고요. 이건 이명박 박근혜도 저기 사전에 없던 얘기거든. 네, 네. 이게. 알겠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요 정도만 하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 또 다른 전공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병대 우리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네. 수사단장 이 부분이 오히려 역으로 이제 징계를 받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사실 이 징계는 징계받을 각오로 그걸 예상하고 박정원 대령이 KBS에 출연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징계는 뭐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물론 그것도 오늘은 네.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반론은 제기했지만은 이 징계라는 불이익까지 감수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에 그 제목이 항명수계였어요. 항명수계였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본안이 되는데 이거를 소명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박정원 대령을 구속시킬 계획을 이미 짜고 있었다고. 네. 네. 그래가지고 검찰단 소환을 하면 네. 군 검찰에서 조사하면서 그때 해병대 사령관은 나는 그 이첩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게 하고 네. 그걸 근거로 해서 박정원을 구속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국방부 장관은 사인을 받았으니까 그럼 항명죄가 성립되니까. 그 대령 마음대로 박 대령 마음대로 한 거니까. 네. 이래야 항명수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때 이걸 눈치채고 박정원 대령 측에서 군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소환을 응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고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는 결국 1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가 조작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본인이 항명죄로 이제 거꾸로 구속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변호인 조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고 대통령한테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겠다고 청원합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KBS를 갔는데 이때도 본인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하면은 이거 군 복무 기본법이라든가 정훈 공보 규정 위반인 거는 이건 맞는데, 근데 이제 변호인 당신 지금 항명수계야. 지금 이것에 항명수계 이것으로 지금 우리가 다투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 그 징계 받을 수 있는 건으로 이게 머뭇거리면 이 건이 무너진다. 이제 법적인 투쟁 이거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KBS 출연을 강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항명에 대한 주장의 허위성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자료를 대방출했어요. 그게 주로 이제 최수근 상병 죽음에 책임이 있는 지휘관들의 혐의 내용들이 언론에 대방출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이걸 알고 더 이상 수사 조작을 못하게 이제 압력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에게 SOS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러자 국방부에서는 이제 이 사건의 주체를 해병대 수사단이 아니라 국방부에 위치한 조사본부로 이관을 시킵니다. 여기서 이첩을 하고 뭐 하고 다 여기서 해. 국방부에서 해. 이랬는데 그 사이에 조사본부로 이관되는 동안에 증거라든가 자료가 언론에 대방출이 돼버리고 보도가 되니까 이제 조사본부가 그러면은 해병대 수사단하고 다른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이관했다는 뜻은 근데 다 까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도가 나온 게 그 해병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오히려 죄명을 하나 더 얹어. 1사단장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직권남용이었는데
그때 현장 지휘관은 육해공군이 다 복구해 나왔기 때문에 해군은 빼고 육군 해병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통합지휘관이 있어야지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 네. 그래서 거기 향토사단장, 육군 50사단장한테 통합지휘를 맡겼는데 네, 네. 해병대 1사단장이 현장에 가가지고 지 멋대로 계획을 바꾸고 지 멋대로 지시하고 압력 넣고 이랬다. 그래서 그 지휘권에 1사단장은 이렇게 지휘할 권한이 없다. 고죄도 추가해.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니까 국방부가 지금 사면초가인 거예요. 이걸 밑에 놓으니까 법을 아는 놈들이 의도와 다른 보고가 다 올라오는 거지. 저 큰일 났어 지금 국방부야. 저 용산도 그렇고. 근데 역으로 보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정치권에서 관심 있게 봤던 상황은 국방부 장관까지 사인이 났는데 네. 그 왜 이첩이 안 되도록 했느냐 돌렸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 이상의 사람이 개입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인데 이렇게 가면은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들 해병 1사단장에게 포화가 집중되는 상황으로 살짝 전환된다는 이런 느낌도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본부에서 맨 하급자 2명은 조금 혐의 내용이 과하다고 봤어요. 네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현장의 그 소부대 지휘관하고 부사관 정도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사건에서 본질이 아닙니다. 그때 그 부대 간부들이 이걸 직접 지휘했냐 안 했냐 요것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라고 명령한 사람만 하지. 네네. 이렇게 하면은 한 2사람 정도는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명령한 사람들이 다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본부가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갈까 말까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경찰이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장관이 좌지우지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경찰로 있는 그대로만 넘기면 경찰이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럼 장관이 이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이첩을 중지해라. 자기가 결정한 걸 하루 만에 뒤집고 이랬다고?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네. 그건 그냥 조사본부 체면 차리는 얘기예요, 그거. 이 정치권에서는 이 두 가지의 사안이 나눠지는 거죠. 현장에 있어서의 그 최상병 등이 이 안전 장비도 없이 들어가도록 했던 그 지휘권자의 문제. 네. 이건 사실 이제 경찰 수사라든가 뭐 나중에 뭐 검찰 수사까지 갈 수도 있고 밝혀내야 되는 측면인 건데 정치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거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이첩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뒤집은 결정을 누가 했느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보세요. 결국은 이게 뭐 국기문란이라든가 정부 운영에 있어서의 법률적 위법 사항 이런 것들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어제 오늘 계속 언론에 나가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건은 작년 수해 상황을 봐야만 의문이 풀린다. 네, 네. 작년 폭우 때 상황을 기억해 보시라. 아크로비스타 숙소에 있던 대통령이 갇혀서 못 나왔다. 네, 네. 집 앞에 물이 차서. 예, 예, 예. 얼마나 스타일 구겠냐. 그리고 그 다음날 신림동 반지하 네, 거기 네, 사고 예. 난 데를 갔다고. 네, 거기서 엉뚱한 말 삑삑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아주 안 좋았어요. 네, 네. 더 문제는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가 작동을 안 했어요. 네, 네. 내가 그게 작년에 제일 공격 많이 했던 게 그 대목이에요.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이거 안정화가 안 돼가지고 네, 네. 위기관리센터가 제일 문제다. 네, 이 얘기를 계속 내가 하고 있을 때요. 네. 실제 그랬어. 그랬는데 이제 그때 신생 정부가 이게 스타일국이고 굉장히 위기의식이 컸다고. 네. 그랬는데 어느 날 위기관리센터를 갔는데 그때 그 위기관리센터장하고 국가안보실 제2차장 그 당시에 임종득 2차장 네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네네. 거기서 뜻밖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강릉이라네. 포항에 네. 그 해병 1사단에서 상륙 돌격 장갑차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넓은 수해 지역을 수색하고 지금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 뜨는 거야. 네네네. 그런데 거기서 영상을 보면은 장갑차에 병사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가 찍은 각도더라고. 네. 이런 게 쭉 가는 게 보이고, 이런 게 언론에 대서특별되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도 해병대가 대통령을 구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위신 세워줬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에 가. 그 격려를 한다고. 1사단장이 스타가 된 거예요. 이게 작년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을 구했다. 이런 얘기까지 해병대에서 나왔으니까.
그때 그 사단장이야. 이야, 올해 또 수해가 나니까 그때 그 사단장인데 우리 해병대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때마침 이번엔 경북 예천에 비가 많이 왔어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포항은 바다도 끼고 있고 넓었다고요, 이 수해 지역이. 네. 그런데 여긴 작은 강이거든. 그런데 여긴 장갑차가 못 들어가요. 그런데 트럭을 싣고 장갑차를 보내는 걸 언론에 뿌려댄 거야. 그래서 최수근 상병이 7월 19일 날 실종 사망을 했는데 이 기사가 폭주한 게 7월 18일입니다. 네. 7월 18일 날 보세요. 뭐 한겨레, 경향, 매경 열 몇 개 언론에 그냥 장갑차 사진하고 이게 그냥 대소특필되는데 이걸 전부 신문 스크랩을 해서 그 링크를 달아가지고 정훈 참모가 카톡으로 사단장한테 보고래. 오, 올해도 작년의 환희와 영광이 또 오네. 이러고 거기다가 다 반응을 달어 지가. 네네. 그리고 이미 현장에 왔다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색하고 복장 통일하고 경례 똑바로 하고 매일 카톡으로 사단장 제시가 6, 7건씩 내려갔다고. 그러면서 이 바둑판식으로 수사해. 촘촘하게 해. 복장 통일에 해병대라는 걸 보여줘. 뭐 이런 짓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 지휘관이 누구냐면 사단장 본인이요. 근데 모든 지원 활동에 이걸 임무 수행하는 내용을 보니까 실제 수해 복구나 실종자 수색하고는 동떨어진 뭔 장갑차 출동 뭐 이러는데 이 이상한 모양을 내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정치적 쇼를 한 거네요. 이게 작년 경험이었구나. 쇼를 한 거네요. 그랬는데 또 언론에 대서특필되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 대통령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때 이 국방부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의 담당이 1차장 김태효가 아니고 2차장 임종득이요. 작년에 대통령한테 포항의 활약상을 보고했던 그 인물이요. 이렇게 되니까 사단장이 그날 그 최수근 상병이 그 비극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진 그 현장에 기획, 연출, 감독 역할을 한 거예요. 사단장이. 그리고 이것이 이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7월 31일 경에는 바로 그분들이 저는 이 사단장 구출하기에 어떤 그 외압을 행사한 몸통을 구성한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런 의심이 드네요. 우리 이제 검찰이 가진 특권 중에 하나가 기소권이 있으니까 불기소하지 않는 불기소가 특권이잖아요. 그 검찰 시절의 버릇을 잊지 못하고 내가 아끼는 사단장 불기소 혐의 없음 뭐 그런 뭐 의심을 하시는 거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경찰로 이 자료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하는 게 뭐냐면은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무겁게 했는데 왜냐하면 기획 연출 감독을 다 했으니까 사단장. 생각을 해보면은 뭐 대통령이나 공부 입장에서 뭐 사단장 안 하면 날리면 그만이지 뭐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무리수를 뒀을까? 그런데 그 의원님이 작년에 있었던 그 활약상이라든가 이 정치적 이 군사 쇼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쇼라는 표현이 맞네. 이해가 되네요. 그러는데 이게 뭐 장갑차 동원은 왜 했으며 별의별 언론의 질타가 다 쏟아질 건데.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국가안보실 정도의 그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야야야 적당히 좀 하라 그래. 뭐 이런 것까지 넘기고 그래. 야 그리고 뭐 장갑차 동원해가지고 이미 그걸로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 분위기 좋은데 왜 이래? 그러니까 이첩하지 마. 이거 안 돼. 이런 식의 집단 사고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방부로 전달이 돼가지고 차관 법무관리관이 이제 아주 압력을 세게 넣은 거 아닙니까? 해병대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실수가 있었어. 박정훈을 잘못 봤어. 그렇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 누르면 꼬랑지 내릴 줄 알았어. 고분고분할 줄 알았어. 그리고 이런 걸로 요즘 이 정부는 이미 재미를 많이 봤는데 얼마나 경찰 탄압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뭐 지랄하고 어쩐다 그러나 야야야 눌러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 그래. 그다음에 넘겼대
찾아오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거다. 이게 국방부 용산 일원의 집단 사고로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 본 거예요. 사람을 잘못 본 거야. 이분이 요즘 그 음. 넷플릭스 DP2 보셨습니까? 시리즈? 아, 사실은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네. 예. 그래 트라우마가 많아서 그러시구나. 내가 가급적이면 근데 보긴 봐야 돼. 거기에 그 김성균이 중사인데 음. 대신 자기가 감옥 가거든요. 네. 진실을 이제 밝히고 네. 딱 그 느낌이 나요. 근데 이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음. 만약에 국가안보실에서 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데 그냥 그 대통령의 분위기를 보고 이거 알아서 충성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그 사고를 했을 수도 있고 또 보면 대통령이 실제 오단을 내렸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특검에서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수사 대상이 돼야 저기 특검이 하는 거지. 네네. 지금은 이 건은 다 불문에 붙인 거고 오히려 항명죄만 지금 네네. 따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박정훈 대령 그 자체도 제3의 기관에서 수사받게 해달라는 얘기지 쟤들 수사해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런데 이제 변호인들이 초기에 국방부를 직권남용으로 걸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용산 국방부가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지. 일단은 변호인들이 그 국방부를 걸어야지만이 왜? 현장이 아닌 지휘 계통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문제가 드러나겠네요. 네. 저는 키는 유족이 지고 있다고 봐요. 유족이 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손을 쓴 게 이 논란이 나가자마자 국방부 장관 서신이 유족한테 가고 빨리 손을 쓰잖아요. 국방부가 행안부 부담 빠르네. 그렇죠. 네. 아니 큰일 나니까 이거 사과도 용산에.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럼 이종섭 장관 가을에 잘리는 거예요. 네. 지금 잘린다는 소문이 바다해 이미. 평소에 너 왜 김관진 같이 못하냐? 뭔 장관이 저렇게 국방장관이 유화적이냐? 물러 이런 거네요. 예, 이래가지고 이미 찍혔다는 소문이 네. 내가 여름부터 듣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리는 1순위라는 소문도 듣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이게 국방부 입장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용산까지 언론에 다 나가고 그 의혹이 제기가 돼버렸으니 이거 국방부 차원에서 막아야 되는데 또 장관 지키기도 해야 되니 차관과 법무관리관이 그러면 뒤집어 써야 되는데 네. 쥐들도 살겠다 그러니 네. 결국은 이게 실체가 없는 외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무 검토만 하라 그런 거다. 뭐 그런 거 별거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방부가 법무 검토를 왜 해? 그런 그렇죠.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도가. 그렇죠. 네.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부로 이첩하라고 하면 뭐 말만 해도 다 말썽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직접적 당사자는 유족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 가족이 그 희생자 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또 온갖 백방으로 막아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고 그 배후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이걸 가리려는 세력과 밝히려는 세력이 군 내부에서 격렬하게 투쟁을 하는 양상인데 오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 편에 붙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군대 참 많이 좋아졌네요. 아니 그러니까 군대가 좋아진 거는 제가 당사자인데 왜 이런 현상이 가능해졌냐 하면은 2021년에 이해람 중사가 사망하고 민군 병영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거기에 사법제도개선본과 위원장이에요. 예. 그걸 만든 당사자가 저거든요. 아우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15명의 인권 운동가들, 변호인들, 전문가들 많았고 108일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고한 안을 국방부가 수용해 준 거예요. 그때 위원 중에 한 명이 지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요. 이런 제도를 모를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육해공군 다 불러 간담회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이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경찰로 옮기는데 다 동의를 받아낸 거죠. 그게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냐고.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넘기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준비 기간을 거쳐 작년 7월에 처음으로 이 제도가 적용이 된 건데
지금 국방장관이나 뭐 용산이나 이런 사람은 이런 거 잘 몰라. 네. 하급 실무기관들은 네. 그때 우리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새로운 법의 정신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지. 네. 이런 사실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그 스토리들 네. 작년에 수해 복구 현장에 해병 1사단이 출동해서 그림 만들었고 그림 만들어. 올해도 또 그런 그림을 내려고 했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들. 이야기는 지금 언론 별로 안 나왔죠 아직. 아니 이제 어제부터 제가 좀 하고 있죠. 네. KBS 가서도 했고 매불쇼 가서도 했고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윤 대통령 심기경호 경쟁이었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그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후보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사단장하고 2사단장이 차기 후보의 두 경쟁자입니다. 그렇겠죠. 네. 이번에 뜨면은 이제 당연히 그 다음 그렇죠. 네. 그게 있고 또 대통령한테 잘 보였던 사단장이고. 음. 그러니까 이 좋은 판에 네. 이 좋은 판에 그래가지고 저 1사단장이 처음에 이 최수근 상병 실종 소식이 언론에 대세특별되니까 그 분향소에 가서 언론에다가 한 말이 뭡니까? 부하의 죽음에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내가 한 방송에 나갔는데 진행자가 오랜만에 군인다운 군인 봤습니다. 그 사단장 훌륭하던데 이랬어요. 책임을 지금 본인 못 보는 건가요? 그랬는데 그 수사가 벌어지니까 해병대 수사단에 뭐라 그랬냐면은 사실은 빈소에 가서야 알았다. 그 병사들이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를. 그런데 딱 수사단이 거짓말이잖아요. 카톡 다 뒤져가지고 그거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경찰에 넘어져 사단장 과실치사 저거 수사해야 된다. 이래 되니까 황급히 막으려고 했던 거야. 그게 30일, 31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말은 언론에 멋있게 해서 또 점수 따놓고 어떻게든 이걸 털고 그 다음 상위 계급으로의 진출이 이제 올해 정기 인사에서 목전에 두고 있던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말이 시작된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이첩이 좌절되면 어떻게 되느냐? 초기 수사가 다 망가지는 건데 난 무슨 얼빠진 경찰이 국민이 사망하고 의혹이 많은 사건에 대해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는 얼빠진 경찰도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러게요. 이건 나라도 아니야, 솔직히. 그랬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되냐 하면은 그때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군 사망 사건은 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때가 골든타임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첩한 서류 회수해 오고 경찰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 검토한다는 걸로 시간 끌기가 들어가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1사단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때 다 조작은폐, 그렇죠. 증거인멸이 지금 다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체 없이 이관하라는 게 군사경찰 수사규칙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지체 없이 해야 된다고 간 건데 그거를 막았다 외압으로 막은 거는 이 자체는 현행범들입니다. 작년에 서욱 장관이 구속될 때 그 구속 사유가 뭡니까? 서해 피격된 공무원에 대해서 그 북한군 감청 기록 SI 첩보가 이 군사 유통망에 떠다니는 건 너무 심하다. 그거 삭제해라.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사건 조작 외압이고 라고 해가지고 원본을 삭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통망에 떠 있는 걸 갖다 삭제하라고 구속까지 됐는데 이번에는 삭제하라 정도가 아니라 혐의 대상 빼라. 혐의자 빼라. 내용 빼라. 이거니까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외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욱 장관을 구속시킨 그 법의 잣대를 여기다 들이대면 돼. 장관 차관 미안하시지만 그때 대선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느라고 이런 내용 잘 몰랐지. 그동안에 자기들이 군 생활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군대가 돼 있다는 거를 군의 실무 라인이 변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모르시는 거지. 그건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가 그건 잘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 특검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뭐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하든 말든 야당은 그렇게 밀어붙여요. 알겠습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그 김종대 의원님이 여러 방송에 출연하셔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들려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요. 또 진전되는 상황에 있을 때마다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또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